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김성관입니다. 지난 1월 11일 제네시스가 G90의 미디어 시승행사를 가졌습니다. G90은 현대 에쿠스에서 시작된 제네시스의 기함으로 등장할 때부터 큰 인상을 남겼는데요. 원래 현대차의 기함은 주로 국내에서만 판매를 했었죠. 이런 모습이 글로벌 판매 5위 회사라는 타이틀에는 조금 무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프리미엄 대형 세단 시장이 벽이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플래그십은 브랜드의 자존심과 같은 차이입니다. 운동 성능, 주행 품질, 승차감, 편의 안전장비, 소재, 디자인, 여기에 서비스까지도 그 브랜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현대차는 고급차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분리하고 합리적인 고급스러움을 내세우면서 시장을 두들겼습니다. 그 결과 나름의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EQ900에서 G90으로 제대로 붙이기도 하고요. 이는 단순하게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 국한되는 에쿠스가 아닌 전 세계에서 다른 기함들과 경쟁하는 G90이 되겠다, 일종의 포부를 밝힌 셈이죠. 이번에 공개된 신형 G90은 다른 제네시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헤리티지인 두 줄의 헤드램프 라인과 크레스트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오브제가 합쳐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성한다고 하네요.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보니까 팬더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통 크램쉘 보닛이라고 하거든요. 에스턴 마틴 같은 브랜드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패널 사이의 파팅 라인, 그러니까 이음새를 최소화해서 시각적으로 심플하고 간결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뒷모습 역시 제네시스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두 줄의 리어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리어램프가 트렁크에 따라 길게 이어졌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제네시스 레터링 엠블럼을 집어넣었고요. 사실 G90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이 레터링 엠블럼의 서치였습니다. 브랜드 고유의 서치와는 조금 달라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기함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관리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브랜드 이름 서체를 옆으로 길게 늘려놨어요. 물론 다른 모델에도 동일한 서체 엠블럼이 들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이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꽤나 인상적이었던 건 다이내믹한 옆모습이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윈도우 아래 라인은 단순하게 일직선이었는데, 신형은 2열 윈도우 커터 글라스부터 위를 향해 오르고 보닛에서 시작된 라인이 루프를 거쳐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데, 일반 세단의 라인이라기보다는 쿠페 라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도어 손잡이 위쪽에 있었던 벨트 라인을 손잡이까지 내리면서 차체가 더 안정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보시죠. 굉장히 고급스럽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원래 센터 송풍구 사이에 있던 아날로그 시계는 없앴습니다. 센터 콘솔에 있는 다이얼식 기어와 크리스털 터치패드도 들어갑니다. 실내에서는 도어 손잡이가 보이지 않고요. 모두 버튼으로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조금 아쉬웠던 건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입니다. 12.3인치로 이전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가 들어갔는데요. G80에 들어갔던 14.5인치를 왜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이 차는 기함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춰야 한다고요. 제네시스는 본격적인 시승 행사에 앞서 G90 뒷자리에 체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형 G90의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되게 진짜 고급스럽긴 하다. 이게 지금 4인승 모델인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석에 이제 센터 콘솔이 위에 크게 올라왔고 그 위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인치짜리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뒷자리에서도 차 대부분 공조장치나 시트, 선바이저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고요. 10.2인치 디스플레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또 조작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선 충전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뒷자리에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아마도 G90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그 안쪽엔 또 수납함이 있는데, 이 수납함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이 UVC 이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집어 넣으면
수납함이 알아서 이제 살균 세독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에르고 릴렉스 시트가 들어가는데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죠. 핸드폰이 충전하는 상태도 나타나주네요. 이런 것도 있고, 다섯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 선바이저를 여기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닫기가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여기 옆쪽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또 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들을 보면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마사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가장 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허벅지 레그 서포트도 있어서 되게 뭐 발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헤드레스트 위에도 이렇게 부드럽게 편하라고 이렇게 하나 더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앰비엔트 라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고, 그 위에는 되게 우드 패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또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소재들의 조합이 되게 좋고, 이 스티치의 마감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앞쪽에 있는 썬루프와 뒤쪽에 있는 썬루프 사이에는 이렇게 뱅앤올러슨 스피커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머리 공간이 꽤나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트가 좀 커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머리 공간이 살짝 타이트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특히 이 위에 있는 썬루프를 닫으면 그런 기분이 한 2배쯤 더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헤드라이닝을 밝은 색깔로 사용했다면 조금 기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좌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고 따로따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능 중에 무드 큐레이터라는 이 기능이 있죠. 기분에 따라서 음악이나 조명, 그리고 약간 냄새까지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바이탈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이렇게 있네요. 제가 탔던 시승차엔 3.5L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0kgm를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짝을 맞추면서 4바퀴를 모두 굴립니다. 이 차의 주행 감각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차가 보통 저희가 S클래스나 7시리즈를 탔을 때의 느낌, 그러니까 차체가 노면을 좀 강하게 누르면서 달리는 느낌은 조금 옅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묵직하진 않지만 살짝 떠가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접지력이 약한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느낌만 살짝 옅은 겁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에는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타이어에서 한 번,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2번, 그리고 이 시트에서도 한 번, 몇 번의 이제 그 충격을 거치면서 운전자의 몸으로 다가가는 충격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이거 타시면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워낙 그 3체인버 에어 서스펜션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세팅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차도 3체인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서스펜션 자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정숙합니다. 이 차 굉장히 정숙해요. 특히 뭐 본닛 아래에 있는 3.5 터보는 소음이 거의 나지가 않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외부 소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풍절음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뭐 에어로 다이나믹을 되게 많이 다듬고, 그리고 여기 이중접합 유리를 써서 아마 정숙도가 좀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노면에서 오는 충격도 별로 없는데 소음 또한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타이어와 노면이 마찰돼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반대수 주파수를 이 차가 내뿜으면서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소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네. 그 차이가 좀 큽니다. 이게 3체인버 에어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약간 그런 그 모드별 차이는 되게 섬세하고 확실히 구별돼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모드가 있는데, 에코와 컴포트 사이에 이제 그 차이는 약간 응답성이라든가 그런 거 차이일 건데, 확실히 컴포트와 스포츠 차이는 많이 나네요. 운전대도 많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살짝 볼스터도 살짝 올라옵니다. 이쪽 볼스터가. 그리고 엔진 반응도 굉장히 좀 활기차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슈퍼 드리븐 차들은 아까 뒷좌석에서 이제 발을 쭉 뻗었을 때 이제 조수석이 앞으로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약간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이드 밀러를 가릴 수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깜빡이를 켰을 때 이 계기판에 나오는 이 카메라 화면이 있기 때문에 쇼퍼 드리븐을 할 때 그러니까 운전자를 되게 배려해 준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제네시스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형 G90을 만나봤습니다. 신형 G90의 시작 가격은 9,100만원, 롱휠 베이스 버전은 1억 6,700만원에 달하는데요. 생각보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게 사전계약 첫날 12,00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차를 먼저 일단 계약하고 보자는 식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프리미어 브랜드의 대형 세단이 12,000대를 사전 계약했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하지만 높은 가격만큼 경쟁자들도 즐비합니다. 이젠 독일 프리미어 브랜드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니까요. G90의 선전을 기대해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 김성관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